예,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다 가고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2024년 무사히 잘 마무리하세요라는 송년 인사도 드렸고, 조금 후에 2025년 새해 인사도 드렸는데 벌써 2 월이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2 월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 월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2월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학생들이 전문의 우리 아 전공이나 인턴 선생님들이 전문의 시험을 또 보고, 그다음 단계로 인턴 선생님은 레지던트 선생님, 레지던트 선생님은 임상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취직을 하러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걸 퇴국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새로운 어 가족들이 새로 과에 들어오는 걸 입국식 이렇게 얘기해서, 입국식, 퇴국식이 각각 전공의 선생님 따로, 전임의 선생님 따로 해서 2 월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고, 또 2 월에는 그 과마다 1 년의 계획을 세우는 리트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뉴얼 리트릿 이렇게 부르는데, 그 리트릿에서 저희 뭐 소화기 내과나 내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로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연구라든지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큰 행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게 멈춰 버렸죠. 이제 학생도 없고 전공의 선생님도 없고 전임의 선생님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모두 없어서 조금은 쓸쓸한 2 월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셨을 텐데 1 월부터 2 월이 되면 교수님들이 휴진이 되게 많아지십니다. 보면은 이제 미리 예약을 했는데 뭐 1년 전이나 이렇게 예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뭐 휴진, 그러니까 휴가라든지 학회 이런 것 때문에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학교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휴가가 항상 3 월에 시작해서 2 월까지 그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휴가를 많이들 안 쓰시거든요. 진료하고 그러기 때문에 휴가를 잘 안 가시다가 인제 휴가가 남으면 그 휴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 월하고 2 월에는 남은 휴가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휴진이 많아서 진료를 보실 때, 진료 예약하시거나 그럴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밀이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혈액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번 외래에 올 때 이제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인제 저희 과로 오시는 분들은 근데 항상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피를 큰 병으로 3 병이나 뽑았는데 도대체 무슨 검사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를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혈액 검사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좀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혈액 검사, 피 검사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제 과별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분비내과 같이 당뇨를 보는 과에서는 우리가 혈당을 봐야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를 뽑아야지, 혈액을 뽑아야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복 혈당도 재고, 식후 혈당도 재고, 또 헤모글로빈 A1C 같은 당화 혈색소, 여러분들께서 인제 굉장히 많이 잘 아시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말로 이거를 풀어서 하려면은 가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도 재고, 이런 혈액 검사를 많이 하고, 또 소화기내과에서는 간을 보는 경우에 우리가 간염, 간경화가 있으신 경우에 피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도 봐야 되고, 또 헤모글로빈 수치나 혈소판 수치도 봐야 되고, 또 신장 수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알부민 수치도 또 보고 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들 뭐 DNA라든지 항원, 항체 이런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혈액 검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췌장 담도 이쪽 보는 파트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CT나 MRI 같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도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 어 췌장을 볼 때 특히 췌장이나 아니면 담도 자체를 볼 때는 CT, MRI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CT나 MRI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영제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영제라는 게 혈관에 주사를 하면 혈관을 따라서 우리가 쫙 퍼지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 혈관이 많이 가는 부위에 하얗게 표현이 되도록 하는 약인데 이런 조영제가 부작용이 꽤 있죠. 조영제에 알러지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CT 조영제, 네 MRI 조영제는 CT 조영제에 비해서 비교적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알러지도 적고 이제 대표적으로 신장에 무리가 덜 됩니다. 근데 CT 조영제는 신장에 무리가 좀 많이 가고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신장을 더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수치를 꼭 CT를 찍기 전에 신장 아 그 검사를 해서 신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꼭 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검사를 한다고 피를 쪼끔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병 정도 피를 뽑아야지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검사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사실 검사가 많아지면 환자분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도 좀 많고 또 말씀드리면 질문도 굉장히 많아지시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CT나 MRI를 하기 전에 신장 수치 딱 한 가지만 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제 보통은 거기에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정보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를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통 많이 하는 혈액 검사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먼저 일반 혈액 검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검사고요. 우리가 영어로는 CB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맨 먼저 백혈구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상이 4,000 부터 10,000 까지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보는데 4,000 이하면 백혈구 감소증 또 10,000 이하면 몸 안에 뭐 염증 반응이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요. 이 4,000 에서 10,000 까지는 우리가 평균값을 구한 거거든요. 일반 분들의 대부분이 요 정도 수치에서 평균 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더 높으면 백혈구가 많으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담도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이 있던 분들은 이런 '염증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 검사할 때 요즘에 독감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갑자기 백혈구가 뭐 13,000, 14,000 이렇게 올라가시면 "혹시 피 검사하실 때 감기나 독감 걸리셨어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다. 독감 걸렸다. 그때 몸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염증 수치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백혈구 수치가 평소에도 굉장히 높다는 건 몸 안에 염증 반응도 높고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런 분들이 인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요런 백혈구 수치도 보고 있고 또 여자분들 중에는 백혈구 수치가 오히려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제 4,000 까지 정상인데 뭐 3,000 개에서 4,000개 사이로 이렇게 좀 낮게 유지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경우에 백혈구 수치 굉장히 또 중요하죠. 백혈구 수치 중에도 절대 호중구라고 우리가 호중구 숫자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이 호중구 숫자가 낮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심한 감염을 일으키기가 좋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은 꼭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구 수치에 따라서 그날에 항암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농도를 조금 줄이느냐 약을 용량을 조금 줄이느냐 늘리느냐 뭐 요렇게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는 게 인제 헤모글로빈 수치입니다. 헤모글로빈 우리 혈색소 수치를 재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빈혈이죠. 그래서 "빈혈이 있으시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맞아요. 제가 툭 하면 어지럼증을 느껴요. 어지러워요." 뭐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요." 하는데 그거는 어지러움증이고요. 어지러움증이고 이제 빈혈이 심하면 어지러움증이 많이 나타나지만 빈혈은 엄밀히 말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보통 12 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남자분들은 13 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이 빈혈은 음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위대장 내시경을 안 하셨으면 빈혈이 심하면 위궤양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뭐 위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대장 숨겨진 대장암이나 큰 대장 용종에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출혈이 돼서 이런 철결핍성 빈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량이 갑자기 자궁 근종 같은 게 있어서 생리량이 많아지면 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빈혈인지 우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인제 저희는 소화기 내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뭐 내시경 검사를 추천드리고 또 다른 검사를 하시도록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혈소판 수치를 잽니다. 혈소판은 우리가 피 응고에 관련된 주요한 인자고 이런 혈소판은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도 낮아질 수도 있는데 간경화가 있거나 그러시면 대표적으로 비장이 커지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낮으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또 적혈구 우리가 빈혈을 보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 혈소판 수치 요 세 가지를 크게 인제 기본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일반 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 화학 검사는 뭐 우리 몸 안에 칼슘, 혈당, 또 신장 수치, 요산 수치, 뭐 콜레스테롤, 간 수치 이런 걸 인제 두루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요 앞에 인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시면은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고요. 맨 위에 인제 칼슘이 나옵니다. 칼슘은 우리가 칼슘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비타민 D도 많이 드시고 또 칼슘제를 복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과하면은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문 뭐 폐암이나 다른 암에서도 이런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혈당이죠. 공복 혈당을 잽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혈당을 잴 때는 공복 혈당을 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당뇨 진단을 할 때 뭐 다른 내부민의과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혈당은 이제 공복에 재야지 공복 혈당을 볼 수 있고 또 식후 2 시간 혈당 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인제 보면은 오랜만에 오셔서 혈당을 쟀는데 예전에는 정상인데 갑자기 혈당이 130, 140 이렇게 올라가면 126 넘어가면 이제 우리 당뇨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새로 생기셨네요."라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뭘 드셨는지. 왜냐면 인제 많은 분들께서 공복에 이런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힘드시잖아요. 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와서 또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면 그전에 굉장히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커피 특히 인제 혈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를 드시거나 빵 한 조각을 드시거나 이렇게 뭔가
드시고 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복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인제 공복에 재셔야지. 공복에 꼭 재셔야 되는 게 혈당. 그래야 우리 공복 혈당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인제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꼭 알기 위해서 공복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하시다가, 왜냐면은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드셔야죠. 대신 이제 진료를 볼 때 제가 공복을 못 하고 직전에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뭐 "얼마만큼 뭔가를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제 그걸 반영해서 혈액 검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셨어도 혈당이 200 이상 넘어가면 당뇨를 의심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당뇨에 대한 더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또 인제 췌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당뇨, 아니면은 혈당 조절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췌장에 이상이 생긴 게 의심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혈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헤모글로빈 A1C,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궁금해하시는데, 당화혈색소는 당뇨가 있거나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분에서 "체크를 해라."라고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재지 않고 요 공복 혈당만 어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옆에 BUN이라는 수치가 있고, 밑에 GF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인제 신장 기능을 보는 수치거든요. 특히 인제 BUN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크레아틴인이나 크레아틴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요. GFR, 신사구체 여과율, 인제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요. 신사구체 여과율이 제가 얼만가요?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어플을 통해서 인제 본인의 혈액 검사를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사구체 여과율이 뭐 이런데 CT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수치를 보고 인제 이 사실 요 수치가 넘으면 우리가 CT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환자분 신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 CT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액 같은 걸 맞으면서 CT를 찍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인제 요 GFR, 신사구체 여과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봐서, 신장 능이 기능이 많이 낮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영제를 쓰기 전에, 전하고 후에 충분한 수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액을 주사로 드리면 몸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조영제를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또 보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신사구체육을 GFR이 또 일정 부분 낮으면 CT는 결국에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인제 MRI로 계속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하고, MRI도 조영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신장 기능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CT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낮은 분들도 MRI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요산 수치도 재고요. 요즘에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산이 높으면 통풍이 생길 위험성이 아무래도 더 높겠죠. 그리고 실제로 통풍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요산 수치도 재고, 또 요산이 높으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제 간 수치가 중요하죠. 여기 AST, ALT,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고 부르는 수치, 그다음에 감마 GT, 그다음에 빌리루빈 수치, 요렇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AST, ALT는 간 손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좀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랑 감마 GTP는 물론 인제 간 손상도 보지만
담도 수치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담도가 막혀서 담관이 막혀서 담즙이 잘 흐르지 않으면 이런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나 감마 GTP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담도가 막힌 분들이 이 수치가 올라가면 황달이 생기지 않아도 '아 이건 담도가 막혀 있다.' 그래서 담도가 막혀 있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시경으로 예 뭐 담도암이 있으시거나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담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담도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황달이 있다. 아 저는 노래요. 황달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빌리루빈이 정상이면 사실 황달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피부가 노랗게 보이실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사실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귤 많이 먹어도 우리가 노랗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나 이러한 간 수치 정상이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지방간 굉장히 많으신데 지방간 때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게 요 AST라는 수치와 감마 GTP가 올라갑니다. 요 담도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칼라인, 감마 GTP가 두 개 다 올라가면 우리가 '담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정상이고 감마 GTP만 막 몇 배 올라가 있고 OTPT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중에 AST가 쪼금 더 관계가 많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지방간이 심하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제 뭐 운동 권해 드리죠. 수치가 만약에 높으면은 뭐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생활 조절, 운동 이런 걸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 수치는 인제 기본으로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췌장 수치. 아무래도 인제 담도 췌장 환자분들은 췌장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 수치가 일반적으로 쪼끔 높게 나오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3배 이상 인제 보통은 3배 이상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밀라제, 리파제만 올라갔다고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자꾸 소화불량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하면서 이런 수치가 높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일반적으로 인제 CT나 MRI를 찍고 이런 수치를 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어도 CT나 MRI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크게 인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밀라제, 리파제 수치가 정상보다 인제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요것 때문에 인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 수치가 높아서 어 정밀 검사를 원해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3배 이상 올라갔을 때 큰 의미가 있고 그거보다 낮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보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인제 더 중요한 게 중성지방 수치 또 HDL 우리가 뭐 운동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올라가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HDL이 있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대표인 LDL 수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약을 드리거나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LDL 수치가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160이 넘어가면 어 굉장히 높아서 인제 약을 쓰는 기준이 되고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하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이렇게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130 이상 올라가도 그거를 낮추라고 일반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성지방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성 지방이 높고 또 지방간이 있고 또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또 혈당이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인제 100 이상 올라가면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사증후군이 인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수치들이 높은 분들이 요즘에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성지방 LDL 요걸 또 중시하는 이유는 요런 고지혈증이 담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성인병의 원인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이 결과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상 물어보시죠. "이게 높으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저도 인제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건강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보시는 바처럼 벌써 인제 혈액 검사 말씀드리는데 20 분이 지나가는데 진료실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보세요." 예전에는 "인터넷 보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가 높으면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아,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겠다.' 요렇게 정보를 요즘에는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아, 되게 성의 없어 보인다.' 아니면 '귀찮아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환자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게 이제 CA19-9, 어 종양 표지자라고 부르는 튜머 마커라고도 하고요. 암 수치, 쉽게 말하면 이제 암 수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러면 "암 수치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높으면 암이라는 얘기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놀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암 표지자가 높다고 다 암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암 표지자라고 해도 이 CA19-9 같으면 담도암이나 췌장암 때 올라가기도 하는데, 다른 질환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도암이나 췌장암에만 특화된 그런 마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는 잽니다. 왜냐하면 인제 췌장에 뭐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요 CA19-9가 변화가 어떤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꼭 암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어 인제 환자 진료를 하면서 많이 인제 경험한 바로는, 폐질환이 있을 때,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신 분, 아니면 결핵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폐렴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를 어 많이 봤고요. 실제로 췌장이나 담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고, 또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췌장암의 25% 에서는 CA19-9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스크리닝 초기에 진단하려고 이거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진단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 낭종이 있는 분들이 쭉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CA19-9가 정상이었는데, 우리가 인제 요거는 병원마다 표준치가 다릅니다, 상한선이. 인제 어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37 까지가 정상인데, 근데 요것도 42, 50 요렇게 살짝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영향이 되게 적고요. 근데 정상이었던 분들이 갑자기 100 이상 아니면 200 이상 이렇게 갑자기 점프하는 경우에는 뭔가 아무래도 '숨겨진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는 인제 정밀 검사를 한번 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고, 살짝 올라가신 경우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50, 60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양 표지자가 높아서 37 까지 정상인데 뭐 60 정도로 조금 높아서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도 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한 달 후에 검사했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약간 뭐 한 55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또 3달 있다 쟀는데 또 비슷하고, 이러면은 인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원래 높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큰 병이 아닌 원인에 의해서 염증 같은 거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좀 올라갔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제 점프하는 경우죠. 아니면은 절대값이 뭐 200 가까이 올라갔을 때, 200 이상 올라갔을 때, 아니면은 평소에 정상이던 분이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인제 좀 더 어 경각심을 가지고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이게 많이 하는 혈액 검사가 되겠고, 저도 인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CT나 MRI를 하실 때
요 검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조심하시라고 뭐 약간 겁을 들이죠 사실. 쪼끔 오버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신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부러 쪼금 더 세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는 인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에는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암을 진단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유행처럼 사실 있고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왜 크게 사기라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인제 이게 완전히 사기는 아니고 액체 생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이런 암에 대해서 실제로 뭐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을 이렇게 떼서 그 조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 췌장암 이제 대표적인 게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그러니까 DNA 췌장암의 DNA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췌장암이 안 좋은 게 쉽게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쉽게 전이가 일어나는 것도 아주 초기부터 이러한 췌장암 세포나 아니면 췌장암에 있는 DNA, RNA 아니면 단백질, 마이크로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배출이 되고 이게 인제 다른 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췌장암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암에서 나오는 물질들 대표적인 게 이제 DNA인데 고런 DNA를 찾아서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 액체 생검입니다. 그 액체가 혈액을 말하거든요. 피를 뽑아서 진단을 내리는 방법. 이게 예전에는 인제 꿈만 같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있고 특히 인제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여기에 인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인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피 한 방울 뽑아서 아니면 피만 이렇게 뽑아서 그런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인제 어 주로는 병이 진행된 단계에서 아무래도 병이 암이 커지면 거기서 많은 세포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피 속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인제 그런 분들에서 항암 치료 약제를 선정할 때 뭐 표적 치료제를 선정할 때 이럴 때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 검사만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약제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인제 병을 새롭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CT나 MRI 없이 아니면은 CT나 MRI에서 안 보이는 조그마한 암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검사 방법이 필요하고 아주 훌륭한 검사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실험실에서조차 아직은 쉽지는 않고요. 실험실에서 가능해도 이게 밖에 나와서 이제 상업화 일반 병원에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자동화가 돼서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병도 없이 깨끗한데 요 검사를 했더니 뭔가 암이 의심된다 이러면 굉장히 일단은 뭐 한 가정이 거의 파탄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괜찮다 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이 완전히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거꾸로 또 암이 있는데 정상 그러면은 '아 나는 문제 없구나.' 하다가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도 많이 돼야 되고 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인제 미래에는 이런 액체 생검 같이 우리가 피 한 방울은 아니고요. 보통은 인제 한 병 이상 10cc 이상 많은 혈액을 뽑아야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 검사로 다양한 암도 진단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아직은 아니지만 인제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님께서 "소변 검사보다 피 검사가 더 많은 걸 진단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어
혈액 검사, 우리 피 검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가 사실 넘습니다, 혈액 검사는.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혈액 검사는 굉장히 많은 걸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혈액 소변 검사보다 피 검사로 훨씬 더 많은 걸 진단할 수 있고요. 소변 검사 물론 이제 소변으로도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인제 대표적인 게 혈당이 나오는지 소변에, 그다음에 알부민 같은 단백뇨가 있는지, 또 요로 감염이 있을 때 백혈구 수치가 어떤지, 또 혈뇨가 있는지 우리가 소변에서 적혈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정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많죠. 뭐 마약 테스트도 소변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혈액 검사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소변에서 혈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은 하지 않고, 당뇨를 볼 때도 피를 뽑아서 공복 혈당을 보기 때문이죠. 예.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채영 님께서 이제 "피 검사로 뭘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일반적으로 외래 전에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치가 어떤지, 빈혈이 있는지, 또 공복 혈당으로 당뇨가 있는지, 그다음에 간 수치를 통해서 지방간이나 다른 간 질환이 있는지,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검사고, 또 인제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 검사를 하면 다 진단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 이제 하나 제가 좀 걱정하는 것도, 피 검사에서 어 저희가 인제 빠르게 캐치를 하려고 우리 보는 인제 차트에, 전자 화면에 수치가 높으면 정상보다 높으면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나오면, 전체가 하얗면 다 정상인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 다 정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인제 뭘 검사하시는지 모르니까 환자분들은 뭐 한 3병 정도 뽑았으니까 다 검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요 정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인제 각 거기서 각 과별로 조금씩 필요한, 뭐 류마티스 내과 같으면 여기 자가 면역 수치, 그다음에 염증을 보는 뭐 CRP나 ESR 같은 그런 정밀 수치를 더 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피 검사는 정말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수백 가지. 유전자 검사도 우리가 피 검사로 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일반적인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햇살 님께서 예 질문 주셨습니다. 예 반갑고요. 18 개월 전에 췌장 MRI를 하셨고 3 밀리미터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재외래 예약을 하셨는데 3월 30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약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3월 30일 날 있으셨고, 양성 종양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찍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지, 첫 번째 MRI 결과만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지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원마다 요 검사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건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찍는 MRI나 CT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CT나 MRI를 찍을 때 뭐 어느 정도 방사선이나 아니면 MRI 그 세기를, MRI는 방사선을 쪼이는 게 아니니까요. 세기를 조절할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영제라는 걸 넣고 몇 초 후에 사진을 찍을 건지, 이런 게 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판독을 해 주시는 분은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세요. 물론 인제 저희도 간단한 건 진료실에서 보지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또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에 비하면 전문 지식이 쪼끔 떨어지죠. 왜냐면 조그만 혹인데 요게 뭐가 더 의심될지 요런 건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판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시면
옛날 MRI랑 요런 거 판독을 맡길 겁니다. 판독을 맡기면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요 MRI를 판독을 해 주세요. 근데 인제 이게 타 병원 MRI 인제 CT는 그래도 좀 덜한데 타 병원 MRI는 이제 MRI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고 요 수십 가지 종류에 대한 사진이 또 인제 수십 장씩 있어서 1000 장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프로토콜대로 쭉쭉쭉쭉 있어야지 요 선생님이 보시는 뭐 사진들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갖고 오시면 이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막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른 병원에서 해 갖고 오시면 인제 밀리면 인제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건데 CT나 MRI 한번 찍으려면은 막 어떤 경우는 새벽에 오시라고 하고 주말에 오시라고 하고 또 아니면 막 2 달, 3달 밀리고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그 병원에서 찍는 기계를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오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는 뭐 이 병원에서 검사를 인제 피 검사나 이런 영상 검사나 인제 오시면은 다 기본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 저것들이 돈을 벌려고 자꾸 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혈액 검사는 크게 그 돈 벌려고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이제 하는 이유는 다른 병원에서 해 갖고 오시면은 자료를 갖고 오시는데 여기 전산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요건 쪼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햇살님은 그냥 오셔서 MRI 예전 MRI를 보고 예전 MRI가 우리가 건강검진용 MRI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확한 MRI인지 확인을 하고 3 밀리미터면 CT에서 안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서 요거는 이번에는 CT를 찍을지 아니면은 아주 정밀한 MRI를 한번 찍을지 고것도 한번 결정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게 "오면은 자꾸 검사를 하라고 한다." 인제 얘기를 주시는데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트렌드를 보거든요, 쭉 어느 정도. 그러면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중간에 올라갔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분은 이게 높았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우리 검사가 병원마다 뭐 어 음 상한, 하한 그러니까 제일 어디까지 정상이고 요런 값이 다 다르거든요. 이 방법이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필요한 검사를 이렇게 찍어서 새로 해 놔야지 심지어는 ABO 혈액형도 혈액 검사를 해야지 병원에 등록이 돼서 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처음에 오셨을 때 외부에서 얼마 전에 하셔도 일반적으로 인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보고 괜찮으셔서 안 올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쭉 인제 다니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 값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손옥선 님께서 66세 여성분이시고요. 심장, 대동맥, 판막, 역류 질환이 있으시고 심하지는 다행히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고요. 피 검사로는 심장에 괜찮다고 하는데 땀을 많이 잘 때는 땀 안 흘리시고 여름에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심장은 제가 알기로 피 검사로 심장을 보는 건 아니고요. 아마 피 검사로 인제 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심장 기능 우리가 심부전이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쪽을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심부전 인제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해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 아닌지 해서 심부전을 보는 검사 요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심장을 정밀하게 보는 피 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제 뭐 여러 가지 심장 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는 뭐 당연히 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보통 안 좋을 때 땀이 나는 경우는 식은땀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 땀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잘 때, 우리가 여기는 잘 때는 땀을 안 흘리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는데 땀을 흘리는, 덥지도 않은데 그런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인제 얼굴, 머리 이쪽에 땀이 많으시다는 거는 사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큰 병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인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주로 인제 땀은 그쪽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신경 쪽에 뭔가 쪼끔 문제가 있거나 과민하시거나,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뭐 액취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쪽에 문제여서 그쪽을 수술을 하는 것처럼 아마 그쪽에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큰 병이 있어서 그러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걱정하는 큰 병은 땀날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한겨울에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잘 때 땀이 나고 그런 식은땀이 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옥사님께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몸무게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또 땀이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때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또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이런 증상이 또 많이 동반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시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추억 님께서 "피 검사로 여러 가지 원인을 알고 싶은데 한 번에 여러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한 번에 여러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죠. 많이 하면 되죠. 많이 하면 되는데 이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처방할 때 보면은 막 정말로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게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하시면 혈액 검사를 인제 쭉 하시게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세트로 돼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검사까지 쭉 같이 한다는 단점은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몸의 건강 상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쭉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가암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 검진 사업에 해당하는 고런, 우리가 뭐 혈당이라든지 소변 검사해서 인제 몇 가지 암에 관련된 걸 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물론 인제 빈혈도 검사를 하지만 정밀하게 보려면 일반 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도 요즘에 보니까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담을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건강검진 하시는 거를 걱정이 되시면은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어떤 건강 피 검사를 좀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도 인제 보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일매일이 휴일인 님께서 어 단순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피가 부족한 거라고요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경우 그렇고, 피의 양이 부족한데 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피 검사를 하면 전체 용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어 맞습니다. 일단 다 맞는 말씀이고요. 빈혈은 피가 부족한 거고, 피를 뽑으면 당연히 빈혈이 심해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매일매일 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인제 간경화 환자분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중증 환자분들은 피 검사를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해서 변화를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염증 수치도 봐야 되고, 우리가 제가 전해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해질이 막 수액을 많이 맞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아 가고 매일매일 막 이렇게 뽑아 가고 그러면 그 뽑는 것 때문에 빈혈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막 10cc씩 뽑아 가면 열흘이면 100cc고 한 달이면 300cc고 그 정도면 우리가 그 헌혈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음 빈혈을 진단하려면 아이러니하게 피를 뽑아야지 빈혈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끔씩 검사하는 그 정도 양은 전체적인 빈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수혈을 하잖아요. 이렇게 큰 혈액 봉지로 한 봉지 정도 수혈을 하면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 정도 올라간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피 검사 보통적인 피 검사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그거보다 많은 피가 있고 또 충분한 물 또 식사를 하시면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 정도의 피는 일반적으로 문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하면 전체 용량을 요거는 어렵습니다. 전체 용량은 어렵고요. 우리가 몸 안에 전체적인 인제 어 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예측하려면 우리가 체지방도 따지고 몸의 수분량을 측정을 하고 수분량 중에 우리가 또 계산을 하거든요.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의 양과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의 양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퍼센티지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산출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피 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체질량 지수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피 검사로 전체 용량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쪼금 색다르게 피 검사, 혈액 검사 어떤 걸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 병원에 가실 때 피 검사가 굉장히 좀 구역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침 일찍 병원에 가셔서 일반 혈액 검사가 뭐 그래도 비교적 한 30 분, 1 시간 정도 걸리지만 다른 검사는 뭐 2 시간 걸리는 검사도 있고 또 우리가 자가 면역 검사나 특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며칠 전에 오셔서 피를 한번 뽑고 가시면 그다음에 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료에 인제 꼭 필요한 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피 검사를 이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좀 높습니다. 관리를 하세요." 왜냐면 저는 췌장이랑 담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뇨가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서 혈당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서 이제 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